조선의 왕들 가운데 성종은 흔히 안정된 시대를 만든 군주로 기억됩니다. 경국대전 체제를 완성하고 학문과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의 틀을 다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끝내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한 여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감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성종은 살아있는 동안 그 사건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 감춰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는 결국 다음 세대로 넘어갔고 침묵은 언젠가 더 큰 소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성종 개인에게는 한 가정의 비극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 전체로 보면 그것은 훗날 피로 번지는 정치적 폭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군으로 불린 왕 성종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끝내 해결하지 못한 침묵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종의 본명은 이혈이었습니다. 그는 1457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경세자였고 어머니는 훗날 인수대비로 불리는 한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왕이 될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계승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았고 왕위는 장자에게 저절로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병약한가? 누가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궁중의 원로 세력과 대비들의 판단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성종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왕실 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의 삶은 일찍부터 상실과 긴장의 공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보여준 신중함과 절제,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을 눌러두는 태도는 이런 성장 배경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칼을 쥔 인물이라기보다 주변의 기대와 상황 속에서 조금씩 왕의 자리로 밀려 들어간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그 점은 성종의 강점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궁궐은 조용해 보이는 사람을 갑자기 높은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1469년 성종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해 예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은 곧바로 후계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을 내린 인물이 바로 정의왕후였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 선택 끝에 자을산군 이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종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정치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즉위 초기 조정은 성종 개인의 의지보다 대비와 대신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성종은 오히려 더 빠르게 배워야 했습니다. 왕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듣는 법을 먼저 익혀야 했고 사적인 호호보다 공적인 균형을 앞세워야 했습니다. 어린 왕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보다 제도의 언어를 먼저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훗날 성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유교 질서를 중시한 군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비된 법전, 인재의 등용, 제도의 안정은 모두 그의 치세를 대표하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중시한 왕은 사적인 비극 앞에서도 끝내 결단보다 봉합을 택하는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왕위는 개인보다 앞서 놓인 가문과 종사, 후계와 체면을 의미했습니다. 성종은 즉위 전부터 한명회의 딸 한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공예왕후였습니다. 정략과 가문, 왕실의 질서 속에서 맺어진 혼인이었지만 기록 속 공예왕후는 비교적 단정하고 신중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예왕후는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147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왕비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상실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비가 비게 되면 조정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사랑보다 계승과 질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중전이 될 것인가? 누가 적통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 누가 궁중의 세력 균형을 새로 짤 것인가? 왕비의 빈자리는 곧 정치의 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성종 개인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이 왕비를 잃고도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궁궐은 애도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서가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로 윤씨가 들어왔습니다. 윤씨는 후궁으로 들어온 뒤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 중 하나가 되는 연산군이었습니다. 처음만 보면 모든 것이 왕실의 안정을 향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고 후계가 태어났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왕실은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평온은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는 왕비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왕비에게는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애정 위에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후궁제도와 예법, 친정 세력과 대비의 시선, 신하들의 평가가 뒤얽힌 구조였습니다. 윤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동시에 극심한 불안 속에 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총애는 언제든 변할 수 있었고 왕실 여성의 지위는 아이의 존재만으로 완전히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윤 씨가 후궁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결국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긴 사건 등이 등장합니다. 또 독성이 있는 물건을 감추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며 그녀를 둘러싼 평가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오늘의 감정선으로 단정해 재단하기보다 당시 궁중 정치의 공포와 압박 속에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 씨는 분명 문제적 행동으로 기록됐지만 그 기록을 남긴 주체들 역시 왕실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한 사람만의 문제로 읽기보다 왕실 권력 구조가 만든 파국으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종은 결국 이 사건을 비밀로 숨겼고 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1479년 윤 씨는 결국 폐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482년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미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실에서 아이의 존재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가 폐위되고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세자의 정통성과 심리, 그리고 훗날의 정치적 방향까지 흔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 사건을 드러내기보다 덮는 쪽을 택했습니다. 세자에게까지 이 사실이 쉽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고 궁중은 침묵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왕이 내린 현실적 선택처럼 보입니다. 당장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후계 체제를 흔들지 않으며 살아있는 정치의 안정을 우선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습니다. 기록 속에서 지워진 자리는 언젠가 왜곡된 분노로 채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성종은 아마 왕으로서 가장 어려운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킬 것인가,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가 택한 침묵은 왕실을 지키기보다 훗날 더 큰 균열을 남겼습니다. 성종은 분명 업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학문을 장려하고 문치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선 전기의 통치 질서를 안정시킨 군주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안정될수록 역설적으로 궁궐 안의 사적인 상처는 더 조용히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은 개인으로 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늘 공적인 언어로 말해야 했고 정치적 균형 속에서 감정을 제어해야 했습니다. 성종의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왕답게 행동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폭발시키지 않고 체제 안에서 정리하려 했고 불편한 진실을 당장의 안정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미뤄둔 대가는 결국 누군가가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받아든 사람이 바로 세자 연산군이었습니다. 성종의 재위 후반에는 건강 이상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종기와 피부 질환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부위도 등과 얼굴, 팔, 다리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 수준이 아니라 심한 통증과 고름,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보이는 대목도 확인됩니다. 오늘의 병명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된 감염과 쇠약이 그의 말년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국정을 이끌고 대신들을 상대하며 왕실 내부의 민감한 문제들까지 끌어안아야 했던 군주에게 신체의 무너짐은 곧 통치의 피로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몸은 이미 오래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제도가 정비된 시대였지만 왕 개인의 삶은 점점 병과 긴장, 피로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은 창덕궁 대주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8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으로 보면 이른 죽음이었고 한 인간으로 보아도 아직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법과 제도, 문치의 성과, 안정된 통치의 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내 정리하지 못한 문제도 남겼습니다. 윤 씨의 죽음과 세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종의 마지막에 특정한 대사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 이 문제를 살아생전 공식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묵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부터 다음 세대 안에서 더 위험하게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이 떠난 뒤 왕위는 연산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였고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분노가 정치가 되고 사적인 상처가 공적인 학살로 번져나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는 바로 그 폭발의 결과였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 혹은 그렇다고 여겨진 이들을 가혹하게 다루며 피해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궁궐이 오래 숨겨온 진실은 결국 훨씬 더 잔혹한 형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성종은 아마 나라의 안정을 위해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침묵은 언제나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실은 누군가의 손에서 복수의 언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의 비극은 단순히 좋은 왕의 사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왕권이 가족과 국가를 얼마나 분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한 궁중의 비밀이 어떻게 국가적 참사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종을 말할 때 흔히 제도를 정비한 왕, 안정된 시대를 이끈 군주, 문치의 기반을 다진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그 평가는 분명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사람을 한 문장으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성종은 나라를 정비한 왕이면서도 궁궐 안의 비극을 끝내 매듭짓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침묵은 아들 세대에서 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선릉에 잠든 성종의 능 앞에 서면 우리는 아마 두 명의 성종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제도를 남긴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남긴 왕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업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 미뤄둔 것, 덮어둔 것까지도 언젠가는 다음 시대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종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오래 남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왕이어서만이 아니라 끝내 인간의 비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왕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